2부 여의도 새신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결의 우리 권태호 논설실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가 좀 전 브리핑 통해서 나와가지고요. 뭐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자들 입장에서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은 사실 기자들한테도 지금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도 상당히 챌린지.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이제 지금 이제 일상적인 그것과는 또 다르게 이제 자신의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주목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자주. 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냥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게 이제 뭐 그냥 뭐 의뢰하느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인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자회견 뭐 이게 뭐 저 연례 행사 같이 펼쳐진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자회견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벅차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수시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것과 질문할 기회가 제대로 없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 혼자 무슨 관련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소통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조금 전까지 다른 방송 지금 출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혹시 인사청문회 뭐 좀 체크한 게 있습니까? 뭐 상시 체크가 가능하죠. 네. 네, 방송에 또 집중을 하면서 네. 돌아가는 현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방송 중에 그 체크가 가능합니까?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도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나날이 네. 능글맞아져요. 나날이 사람이 예. 뻔뻔해집니다. 예. 뭐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까 청문회? 뭐 근데 오늘은 사실 그 주진우 의원에 관한 청문회 아니냐 할 정도로 아까 그 군 면제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급발진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고 저는 오늘 청문회의 관건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뭐 주진우 의원 제가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고요. 그 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 상당히 과도한 면들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과 도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 앞에 좀 소상하게 후보자께서 잘 설명하신다면은 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세 신사 중에 두 신사분께서 더 설명 잘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어떤 발언의 태도,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직을 맡을 적임자냐, 총리직에 적격한 인물이냐, 이제 그 어떤 품격도 국민들이 또 한번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사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아무튼 불편한 질문들도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답변을 굉장히 뭐랄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답변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청문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분노스러웠을 겁니다. 약올랐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유 있다.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직에 걸맞는 어떤 태도를 갖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세모였던 분은 동그라미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의 태도적 측면에서는 뭐 좋은 점수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저께 방송에 보니까 이 다른 방송인데 다른 방송에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좀 감정적인 표현을 했던 부분 좀 막 너무 화가 나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반성을 하고 청문회에서는 좀 차분하게 뭐 의혹 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략을 그대로 쓴 것 같네요. 꼭 전략이라기보다는 그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봤다는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MBC, CBS 여러 방송에 나가셨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과 시간 중에 보셨습니까 혹시? 어제 제가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전 그게 궁금해서. 근데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그게 걸리셨을 거예요. 방송에 굉장히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정확한 장소가 기억이 지금 까먹었습니다만 그
아침 출근길마다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근데 특정 질문에 발끈한 적이 있어요. 발끈해가지고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지 허위 사실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말씀하시라고 약간 발끈하셨거든요. 아마 그 대목이 영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피드백을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제 그런 태도 없이 아주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정치인들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김민석 후보자처럼 더 이렇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더 억울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검증의 강도가 세질 테니까요. 근데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무리하게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신공격적으로 한다면 그 질문하는 모습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무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리하다라는 국민적 평가를 믿고 그냥 저는 자신의 역할에만 더 충실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와 국민의힘을 평가해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검증의 의미보다는 정치 공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더 강해 보인다. 저 국민들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평가하신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창기이고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러니까 의회에 인준이 필요한 자리다 보니까 의회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의석 수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이게 인준이 가능한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 민주당이나 뭐 김민석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도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서든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태 촉구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럼 우리 협치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거고 인준 거부 뭐 임명 동의안 처리 반대 그건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는 고한다는 물론 이제 청문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고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이제 정무적으로 이게 민정수석은 일단 낙마를 했습니다. 민정수석 낙마와 총리 낙마는 이게 다르죠. 파급 효과가 다르고 무게감이 그렇게 돼서 그 정부 초창기 출범부터 휘청하는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주일 전 조사긴 합니다만 그 갤럽 조사에 보면 49%가 적합하다고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했고요. 23%가 부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46%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론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이게 내란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 우리 밀어주자라는 그것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조국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조국 때도 우리가 뭘 잘 모르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김민석 후보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이런가 민주당 지지층의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있을 겁니다. 사실 그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조이검이다 뭐 출판 기념회가로 인해서 이제 이 벌어들인 소득과 쓴 소비가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부 정확하게 그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월급쟁이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어디서 벌고 어디가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소득이 지금 현재 자산은 2억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막 뭐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다 약간 지금 2억밖에 없잖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막 한 70억, 80억 되고 막 이러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여론이 확 죽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석 후보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건 한 20, 물론 이제 본인의 잘못이 있지만 거의 한 20년 가까운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점들이 여론의 악화를 막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수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 범죄자 취조하는 곳이 아니고 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직자의 도덕성
그러니까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만큼의 깨끗함이 있느냐를 우리가 검증하려면 그 후보자가 공적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그 본인의 힘을 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썼느냐 이걸 가지고 봐야지.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잘 나갔죠. 그분이 서울시장 후보도 하고 뭐 15대 의원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가지고 16대까지 하다가 한 20년 가까이 18년 가까이를 공백으로 살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분이 뭐 돈을 좀 벌거나 아니면 출판기념회를 해가지고 원외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출판기념회 너무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10원 한 장 안 틀리고 제 계산을 다 맞출 수 있다? 그거 국민들이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공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금에도 21대인가요? 이분 21대 국회에 다시 의원으로 복귀했을 때 그때부터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그 공적인 시간과 역할 속에서 무슨 자기 재산을 뭐 부당하게 증식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면 우리가 검증을 하지만 그 야인인 시절에 학교 다니고 뭐 돈을 소득활동 당연히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이런 것들을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다 소명해봐라? 그 주진우 의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특활비 쓴 거나 좀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소고기 근수준 갖고 와보세요. 매끈 먹었나. 그러니까 뭐 소주병이랑 그거 좀 한번. 지금 이 이야기가 주진우 의원으로 튀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의원이 겉보기에는 뭐 수십억 자산가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재산 신고했던 내역 보니까 2억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정말 이게 다일까?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그게 다인 상황에서 세비가 수입이고 지출 내역이 이 정도면 안 맞다. 여기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검증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섰던 인물이 주진우 의원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은 보니까 자산이 뭐 70억이 넘고 아들의 예금이 7억이 넘고, 오히려 이게 여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를 다 던져놓고 국민들께서 난상 토론을 벌이시면 아무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즌이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청문위원들 당신은 얼마나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또 민주당에서 역으로 이것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는 여러 이제 인사청문회나 혹은 재산공개 시즌에 재산이 공개되면 한편으로는 동정표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굉장히 뭐랄까 딱 부러지게 멋있는, 말도 잘하고 이력도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인데 재산이 마이너스다. 뭐 이런 경우에 뭐야 이 사람 마이너스밖에 없었어? 돈도 못 모았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정표를 얻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의 경우에는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는 그런 보도가 실제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정표를 얻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반대로는 비교가 되거나 대조가 되는 거죠. 다른 정치인들은 재산이 뭐 120억이고 200억인데 아 결국 2억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도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검사 생활하면서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재산 증식했나? 이런 건 검증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 불렸나? 그거 검증 대상이라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청문회 지금 위원이니까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뭐 아버지가 70억 벌어가지고 물려줬다? 아니, 상속대 다 냈고 자기 손자한테도 뭐 7억 원을 줬다 하는 게 국민 정서에는 어긋나지만 증여세 내 거 다 냈고 합법적으로 해서 증식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궁금해합니까? 업무와 전혀 관련 없거든요. 근데 왜 김민석 후보자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했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칭화대에 비행기 타고 갔냐, 무슨 뭐 학위가 제대로 됐냐, 뭐 전처와의 그 애들 학비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까지 다 검증하라고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죄인 갖다 놓고 뭐 수사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역할과 책임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오늘도 갑자기 박선원 의원이 뭐 군 면제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본인이 갑자기 찔려가지고 왜 갑자기 간염 얘기하냐고 막 발끈하고.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모습은 좀 알겠는데, 청문위원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저는요 오히려 이런 게 궁금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AI 3대 강국 올릴 수 있는데 역량이 있을까요? 그분 AI 잘 아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뭐 경제정책, 복지정책, 또 우리 산업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을 이제 총괄해야 되는 총리가 되는 건데 거기에 역량이 있습니까? 행정부에 그 많은 공무원들 통솔할 리더십이 있습니까? 이런 걸 좀 검증도 하면서 개인적인 걸 또 해야지, 이거 싹 빼놓고 그냥 그 10원 한 장 맞춰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그리고 아빠 찬스 얘기도 본인이 먼저 아빠 찬스 꺼내니까 역으로 좀 되치기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회 역할에 좀 충실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공공한 처지에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그 뉴스다이브 채팅창도 그렇고요.
분명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다 급성 네. 간염, 주진우 다 급성 간염 주진우 얘기만 의원 해. 얘기가 왜 이렇게 더 많이 7억 얘기가 나와서. 많이 나옵니까? 7억이 누구 겁니까? 예,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니까요. 또 내일도 저희가 관련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 나온 게 있는데 내란 특검에서 김용현 이 피고인 구속신문 재판부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랑 이어서 보자면 어제로 예정돼 있었던 이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추가 기소된 내용의 구속영장 신문이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된 거죠. 날짜로 따지자면 25일. 내일 아침 10시. 예, 25일 10시로 연기가 됐고 뭐 아시는 것처럼 구속기간 만료는 26일 모레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구속 상태가 풀려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또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그럴 리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때 국민은 법원의 불법에 직접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국민 항쟁 사건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진짜 이거 잠깐만요. 나 말하고 있잖아요. 네? 방송 중에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란특검에서는 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 따라서 기피 신청은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냈고 오늘 해당 재판부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서도 동시에 냈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 잠시 화를 했지만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나온 얘기가 제가 얼핏 듣기에는 법원에 대한 협박같이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6월 18일 날 밤에 추가 기소를 하고 그때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별 입장을 안 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무작위 정산 배당을 통해서 형사 합의 34부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원래는 그대로 놔뒀으면 그 형사 합의 25부 직위헌 재판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했던 거죠. 직위헌 재판부가 또 이거 풀어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형사 합의 34부로 배당이 되자 그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냅니다. 왜 그전에 안 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기각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이제 25일 날 10시에 이제 영장 신문을 절차를 밟는데 방금 저기 그 박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법원이 불법에 국민이 직접 저항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 서부지원 폭동 사태를 항쟁으로 표현하고 그걸 또 하라는 얘기인지 정말 이게 법원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법원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또 법원이 그런 폭동이나 난동에 휩싸일 수 있다. 라는 일종의 협박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작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 그것도 법정에서 뭐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김용현의 전략 전술은 뻔히 읽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했고 지금 그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씨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전략이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실상 재판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왔었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뭐 그에 준해서 같은 전략으로 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도가 반발하면은 뭐 처벌 안 해야 됩니까? 반발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 내란 사범들이 더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이 사법 체계를 흔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굴복할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엄벌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내란과 친이쿠데다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신병을
겨우 힘들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뭐 구속기간 만료로 뭐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아주 그 기민하게 지금 처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은 이번에 그 34부에서도 전 영장 발부할 걸로 보고요. 예. 이제 내란 특검과 또 최혜병 특검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도 뭐가 걸릴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력한 수사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그 역사바로 세우는 심정으로 이 내란 관련된 거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김용현하고요 윤석열은 이제 잘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문장을 바꿔서 써보면 딱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란범들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때 우리 국민은 내란범들의 불법에 직접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2월 4일 3일 국민혁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뭐 이렇게 뭐 계속 쓰더니 그 아니 정답을 제가 써드린 거예요. 김용현 잘 들어.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반상식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들을 하는 내란범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런 거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단해야 된다라고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제작진한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김용현 측의 이 발언과 방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의 발언을 이렇게 교차 편집해가지고 쇼츠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회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요 윤석열과 김용현의 하나의 이게 전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우리가 별로 휘말릴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어떤 이슈를 던지는 거거든요. 던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론에 좀 영향을 미쳐보려는 의도, 그리고 거기에 또 보수 언론이 붙어가지고 또 그 땔감을 때우는, 땔감에 불을 붙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저런 만행적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법과 원칙이 뭔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지난 겨울에 우리가 응원봉 든 겁니까? 정말 나라 바로 세우자고 한 것이고 이치니 쿠데타 사범들에 대해서 엄벌하자라는 그 목적 하나거든요. 그 새로운 나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원칙대로 우리가 새 정부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전 특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있는 죄는 있는 대로 저는 벌하는 이 정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수사, 뭐 벌을 더 줄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만큼만 처벌하는 저는 그 원칙과 선례를 좀 이번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8차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이 공판은 뭐 아시는 분들 내용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으로 특검보가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 공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검이 등장하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특검, 내란 특검 자체가 너무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위헌이 의심스러운 특검이다. 그래서 헌재에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헌재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 헌재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 이 또한 뭐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의 증언이라든지 관련 이야기들은 포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 일단은 그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945년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날짜가 지나버린 다음에 지금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를 했죠. 그러니까 논문 취소를 했고 그랬더니 국민대에서도 바로 박사 입학 취소라는 걸 했습니다. 글쎄요. 그때 논문이 달랐고 지금 보는 논문이 다른 건 아닐 텐데. 예.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우리 현명하기 짝이 없는 우리 권태호 실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사실은 이 원래 이제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그 카피 킬러인가요? 예. 원래 그 논문을 하고 나면 요즘에는 논문을 쓰고 나면 카피 킬러의 본인이 스스로 아마 김건희 씨 이때는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김영신 씨 때니까. 그러니까 카피킬러로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걸 하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물론 이제 그 학교 쪽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표절률이 48%라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을 뺏겼다는 거예요. 절반을. 예. 절반을 뭘 뺏겼는지도 다 나왔죠 이제는. 그 인용 표기고 없고 사실 인용 표기고 없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표절이라고 이미 이전부터
그 결론을 내렸을 텐데 2022년부터 지금 거의 4년을 조사를 그렇죠. 한 거예요. 4년을 조사하고 정부가 바뀌자 이제 이 결론들이 나오기 결론을 시작합니다. 내렸고 예. 그리고 국민대는 조금 더 비겁해 보이는 게 석사가 취소가 됐으니까 석사가 없으니까 박사를 입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취소다.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죠. 그 멤버 유지, YUJI 그 논문이죠. 좀 이게 이 학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 비판받는 겁니다. 이렇게 학계라는 것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뀌고 이렇게 그 굴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이렇게 그 이 신뢰를 잃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